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일본인들은 불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일본인으로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아시아 1위 국가는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이 말에 지금 많은 일본 시청자들은 또 과장이다, 일시적인 착시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봤고 현장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일본의 현실과 한국의 움직임을 동시에 비교한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왜 커도 1위가 되지 못하는지, 일본은 왜 기술을 가지고도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만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뽕도 아닙니다. 차갑고 불편한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인 교수로서 오늘 처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을 따라잡는 입장이 되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죠. 올해로 55세, 이 분야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게도, 그리고 아마 많은 일본인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내용일 겁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매년 작성하는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늘 해오던 작업이었죠. 각국의 경제 지표를 모으고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다음 해의 전망을 정리하는 일.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데이터들이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구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료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과 산업부처의 통계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로서 제가 3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손가락은 계산기 위에서 계속 같은 숫자들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환율을 잘못 적용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2026년 아시아 경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질서정연한 거리, 여전히 움직이는 이 거대한 도시.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기술력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왜 제 보고서는 한국이 1위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지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계약 내역을 추적했어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폴란드의 방산 계약, 체코의 원전 수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플랜트. 숫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 교수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지, 자네 요즘 한국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일본 경제 회복 아닌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해야 하죠. 저는 이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는 데만 이 주의를 고민했습니다. 2026 아시아 순위 1위는 한국.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많은 일본인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 학문적 명성에도 타격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을 외면한 낙관은 분석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강하다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기술 대국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저는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질투하거나 부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위치에 올랐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30년간 갖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깨지는 경험이었죠.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지만 불안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정리한 차트들이 붙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 배터리 기술 특허 출원 건수, 방산 수출 계약 규모, 콘텐츠 산업 해외 매출. 모든 그래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상승. 한국의 상승. 일본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일본인으로서 차라리 반대 결과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커 보이지만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격차는 더 벌어지니까요. 이제 일본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쇠퇴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 소니의 이미지 센서, 환학의 공작 기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제 연구실에 있는 정밀 측정 장비만 해도 대부분 일본제입니다. 기술력 자체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2024년 여름, 저는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를 만났습니다. 대학 후배였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하지만 결정이 너무 느려요. 한 가지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죠.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속도였어요.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죠. 모두의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이건 일본의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신중함, 완벽주의,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대의 글로벌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반도체 시장은 6개월마다 판도가 바뀝니다. 배터리 기술은 1년에 2번 혁신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3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놓고 일본 정부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어떤 기술에 집중할 것인가. 훌륭한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이 나온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2년이 걸린 겁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6개월 만에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고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죠. 우리가 회의실에서 논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 구조도 문제예요. 일본 조직에서는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관여하고 모두가 조금씩 결정하죠. 그래서 잘 되면 모두의 공이고 잘못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불분명합니다. 제 동료 교수 한 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 조직은 책임을 분산시키는데 천재적이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10명이 도장을 찍어야 하나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이런 구조에서 빠른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일본 기업과 정부는 한번 시작한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미 실패가 명확해도 계속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중단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저는 수년 전 한 대형 전자기업의 사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이미 시장 점유율이 1% 아래로 떨어졌어요. 매년 수백억 엔의 손실이 발생했죠.
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담당 임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5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패한 사업은 6개월 만에 정리했습니다. 담당자를 교체하고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했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했어요. 냉정하리만큼 실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보다 유지를 선호하죠. 이건 고도 성장기에는 강점이었습니다. 한번 만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능력. 하지만 지금은 유지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법은 배우지 못하죠.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선례를 존중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일본 교육이 가르치는 미덕입니다. 반면 제가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더 나은 방법은 없나요? 때로는 무례해 보일 정도로 직설적이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태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 사회는 조화를 중시합니다. 튀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건 우리의 전통이자 자랑이었죠. 하지만 혁신은 조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혁신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정책은 느리고 책임은 분산되며 실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체입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간 겪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후퇴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우리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경쟁국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어요. 한국만이 아닙니다.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베트남까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만 제자리에 서 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는 속도,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용기,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리더십.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중국은 규모가 크지만 1위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일본의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14억 인구,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끝없이 펼쳐진 공장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아시아 1위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 보고서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1위로 꼽았을까요? 규모와 순위는 다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은 크지만 크다는 것만으로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2025년 가을, 저는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했습니다. 학회 참석차 간 출장이었죠. 거기서 본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하이 푸동의 마천루들, 선전의 최첨단 공장들, 베이징의 연구단지들. 겉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현지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른 그림이 보였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정확히는 신뢰의 부재였죠. 한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아시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공장은 생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을 맺기가 어렵죠.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작년에 허용되던 게 올해는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중국의 수출 통계, 경제 성장률, 기술 특허 수치 모두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세계가 얼마나 신뢰할까요? 국제통화기금조차 중국 통계를 검증하는데 별도 팀을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숫자 자체가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계약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법보다 정치가 우선이에요. 오늘 체결한 계약이 내일 정치적 결정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술을 이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작 조건이 바뀌거나 시장 접근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자산이 동결되기도 하죠. 2023년 반도체 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즉각 키토류 수출을 제한했어요. 보복 조치였죠. 문제는
이게 계약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한 기업들도 물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동료 중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주주예요. 모든 대기업에 공산당 조직이 있고 중요한 결정은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런 구조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봉쇄 조치 때문이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때 세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국가에 모든 걸 맡기는 건 위험하다는 것.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공장은 유지하되 다른 나라에도 생산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이 선택받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베트남, 인도,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기술 측면도 살펴보죠. 중국은 분명 기술 강국입니다. 오지, 텐센트, 바이두. 세계적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어떨까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정밀 공작 기계, 고급 센서.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죠. 하지만 투자만으로 기술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중국인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실패는 용인되지 않아요. 5년 계획에 맞춰 성과를 보고해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 진짜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치. 리스크가 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 파트너십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가 우호적이어도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죠. 그리고 그 변화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2024년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아시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이었죠. 중국을 선택한 기업은 35%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0%가 넘었어요. 반면 한국을 선택한 기업은 58%였습니다. 이전 30%에서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죠. 이유를 물었더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예측 가능성.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경제 정책은 유지됩니다. 계약은 지켜지고 법은 투명하게 적용되죠.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1위가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세기에는 규모가 곧 힘이었어요. 큰 공장, 많은 노동력, 넓은 시장.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지금은 신뢰가 힘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힘이에요.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힘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국가일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기준이 되기에는 신뢰 문제가 너무 큽니다. 세계 기업들이 장기 전략을 세울 때 중국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 신뢰성, 계약 안정성, 정책 예측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진정한 아시아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제 오래된 편견을 깨뜨렸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 한국은 명확했어요. 빠르지만 불안정한 나라, 역동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제, 단기 성과는 좋지만 지속성은 의문인 곳. 이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제 편견이 처음 흔들린 건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기 수출이야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약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 단위였어요. 그것도 수십 조. 더 놀라운 건 폴란드의 선택 이유였습니다. 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선호했어요.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자료,
유럽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 계약 당사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납품 속도와 기술 이전 조건이었어요. 미국이나 독일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년 안에 가능하다고 약속했죠.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제한적이었어요.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남겨두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무기도 얻고 장기적으로 자체 생산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걸. 2023년 체코 원전 수주가 그랬습니다. 경쟁자는 프랑스였어요. 원전 종주국이죠. 하지만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체코 정부 발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공사 기간. 프랑스는 15년, 한국은 10년. 둘째, 비용 예측 가능성. 프랑스는 공사 중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은 고정가 계약이었습니다. 셋째, 최근 실적.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약속된 기한 내에 완공했어요. 프랑스는 자국 내 원전도 지연되고 있었죠. 반도체는 어떨까요? 저는 반도체 산업을 오래 연구해 왔습니다. 이 분야는 일본의 자존심이었어요. 한때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공급 신뢰도를 평가하는 연구였죠.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급처가 한국이더군요. 왜일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단 한 번도 공급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글로벌 물류 대란 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된 물량을 제때 납품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애플의 아이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테슬라의 전기차. 이 모든 제품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만약 한국 공급이 이틀만 중단돼도 글로벌 전자산업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에요. 기술 특허 수에서도 생산 안정성에서도 고객 만족도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2024년 여름 독일 자동차 업체 임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배터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업체들과 접촉했죠. 하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품질, 납기,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였으니까요. 콘텐츠 산업도 놀라웠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저는 이걸 일시적 유행으로 봤어요. 한류라는 게 언젠가는 식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식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비영어권 콘텐츠 중 시청 시간이 가장 긴 게 한국 드라마였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계속 히트작이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단발성 성공이라면 이렇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 딸이 K-팝 팬입니다. 16살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아이돌도 있고 미국 팝스타도 있는데 왜 한국 가수를 좋아하냐고 물었죠.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K-팝은 퀄리티가 달라요. 춤, 노래, 비주얼, 스토리 모든 게 완벽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완성도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팬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 이게 10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구나. 이 모든 사례를 모으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유럽 방산 계약, 반도체 공급 안정성, 원전 수주, 배터리 시장 장악, 콘텐츠 산업의 지속력.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단발성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에요. 제조업, 첨단 기술,
방산, 콘텐츠 등 전혀 다른 분야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고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닙니다. 구조적 강점입니다. 저는 10년간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빠르지만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국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력이라고 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기술은 일본도 갖고 있고 중국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위기를 전제로 설계된 국가 구조.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수개월간 연구한 결과였어요. 한국은 평화로운 환경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 압박이 있다고 전제하죠.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시스템에 내재화했습니다. 지리적 조건부터 그렇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예요. 북쪽으로는 휴전선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희토류도 없어요. 식량 자급률도 낮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수출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자원을 수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해요. 그런데 수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환율이 변하고 정세가 바뀌고 경쟁자가 나타나죠. 한국은 이 모든 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봅니다. 제가 분석한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고 놀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상경영 시스템,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백업 계획, 포스코의 원료 다변화 전략. 모두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죠.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했나요? 비용 절감, 구조 조정, 투자 중단. 방어적으로 움직였어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위기 속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늘렸어요. 어떻게? 무이자 할부, 고용 보장 프로그램, 공격적 마케팅. 남들이 움츠릴 때 확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았어요. 경쟁자들이 투자를 멈추는 사이 기술 격차를 벌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현금 보유량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평소에 현금을 많이 쌓아둡니다. 주주들이 배당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도 거절하죠. 왜냐하면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어요. 중국 공장이 멈추고 유럽 항구가 폐쇄되고 물류비가 10배로 뛰었죠. 많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사흘 만에 공급망을 재편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과 인도 생산을 늘렸어요. 이게 즉흥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백업 플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이 준비돼 있었던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속도는 놀랍습니다.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때를 보세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이 혼란에 빠졌죠. 한국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과 긴급 협상을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원전 건설, 방산 협력, 인프라 투자를 패키지로 제안했죠. 석 달 만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속도, 이 효율성. 어디서 나올까요? 외부 압박을 변수로 보지 않고 상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미리 대안을 마련해두는 겁니다. 실제 위기가 오면 이미 준비된 선택지를 실행하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도 독특합니다. 일본은 합의제죠. 모두가 동의해야 결정됩니다. 중국은 당의 지시를 따릅니다. 한국은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고 결과로 평가받아요. 제가 인터뷰한 한국 기업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짧게 합니다. 이틀 안에 결론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결정이라도 빠르게 내리는 게 늦은 올바른 결정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틀렸으면 빨리 수정하면 되니까요. 이게 한국식 경영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 쓰지 않아요. 70% 정도 계획을 일주일 만에 세우고
실행하면서 수정합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보이면 즉시 바꿔요. 책상 위 계획보다 현장 데이터를 신뢰하죠. 실패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일본은 실패를 숨깁니다. 중국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은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 때 어떻게 했죠? 전략 리콜했습니다. 1,000억 원대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는 게 더 큰 손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신뢰를 택한 거죠. 그 결과 이듬해 갤럭시 S8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억합니다. 문제를 숨기는 기업과 정면으로 해결하는 기업을. 교육 시스템도 위기 대응형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건 압박 속에서 성과를 내는 훈련이에요. 시험, 입시, 취업.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한국 인재들은 압박에 강합니다. 마감 시간이 촉박해도, 요구사항이 까다로워도, 예산이 부족해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결과를. 그리고 그걸 점점 개선해 나가죠.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죠. 이게 피곤한 사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력은 확실합니다. 위기가 오면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미 준비된 선택지를 실행하면 되니까요. 일본은 평화로운 시대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안정, 조화, 지속. 아름다운 가치들이죠. 중국은 규모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크게, 빠르게, 많이. 강력한 방식이에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살아남기, 적응하기, 이기기. 어떤 시스템이 21세기에 더 적합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가장 크게 잘못 본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로 본 겁니다.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 한국은 극도로 실용적입니다. 이보다 더 냉정한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성과가 없으면 교체하고 안 되면 구조를 바꿉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다음 설계에 반영하죠. 감정, 그건 의사결정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재벌그룹 회장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먹혔던 방법도 안 통하면 버립니다.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 뿐입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일본 경영인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전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정체성, 오래된 가치 같은 것 말입니다. 한국 회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보관하는 겁니다. 경영에는 오직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식 실용주의입니다. LG전자를 보세요. 한때 스마트폰 사업에서 세계 3위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계속 악화되자 어떻게 했죠? 과감하게 철수했어요. 21년간 쌓은 브랜드, 기술, 인력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본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5년은 더 버텼을 겁니다. 구조 조정하고 전략 수정하고 재기를 노리고 그 사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6개월 만에 결정하고 1년 안에 철수를 완료했어요. 철수한 자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기차 부품과 가전 사업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번 돈 없지만 전기차 부품에서 수익이 늘었어요. 총합은 플러스였죠.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여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핵심 경제 정책은 유지됩니다. 바뀌는 건 실행 방식이에요. 수출 중심 경제, 기술 혁신 지원, 교육 투자. 이건 어느 정권이든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할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바뀌죠.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인재 등용도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나이나 경력보다 능력을 봅니다. 30대 임원, 20대 팀장,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니까요. 한국은 성과를 내면 승진하고 못 내면 교체됩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국 스타트업 대표는 29살이었습니다. 직원은 60명, 연 매출은 200억 원.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규모 회사를 운영하냐고 물었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만 봅니다. 성장률, 수익률, 시장 점유율. 이 점에서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중시해요. 오래 근무한 사람을 신뢰하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서 10년 전 경험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이 분야는 5년 전 상식도 이미 구식입니다. 한국 대학들도 실용적입니다. 산학협력이 활발해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 요청하면 대학은 그에 맞춰 커리큘럼을 조정합니다. 학문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요?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취업률이 대학 평가의 핵심 지표니까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한국 공과대학을 보세요. 연구실이 곧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창업해요.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사업으로 연결하죠. 실패하면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서 다음 아이템을 준비합니다. 일본 대학은 어떻습니까? 연구와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창업한다. 학문에 대한 모독처럼 여겨지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구 성과를 빠르게 상용화하는 게 국가 경쟁력이에요. 한국의 실용주의는 문화에도 나타납니다. K-팝을 보세요. 전통 음악을 고집할까요? 아닙니다. 세계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듭니다. 힙합, R&B, 일렉트로닉. 모든 장르를 섞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씁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차트 1위.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 서사를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을 연구합니다. 어떤 전개가 시청률을 높이는지 데이터로 분석하죠. 첫 5분 안에 훅을 던져야 한다는 걸 압니다. 감독의 예술성,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이게 예술의 상업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보니까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통, 정성, 완벽함. 아름다운 가치들이죠. 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완벽한 제품을 10년 걸려 만드는 동안 한국은 70% 완성도 제품을 6개월 만에 출시하고 피드백 받아서 개선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선택은 명확해요. 빠르게 진화하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것보다 계속 나아지는 걸 좋아하죠. 한국이 감정적이라는 편견. 이건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만 봤어요. 시위하고 촛불 들고 목소리 높이는 모습. 그래서 감정적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합니다. 재벌 총수도 감옥에 보냅니다. 잘못하면 누구든 책임지게 만들죠. 이게 감정적입니까? 아닙니다. 극도로 합리적인 겁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바꿉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보여도 참습니다. 화합을 중시하니까요. 누군가 책임지면 조직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문제를 덮습니다. 이게 오히려 감정적인 게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 한국의 실용주의. 이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 2025년도 아니고 2027년도 아니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순위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순위는 선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1위라고 발표해서 1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위는 누적 결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쌓인 성과들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연스럽게 1위가 되는 겁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임계점이에요. 제가 추적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부터 시작하죠. 2024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63%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준이에요. 2025년에는 67%로 증가했죠. 2026년 전망은 72%입니다. 왜 증가할까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아시죠? H100. 여기 들어가는 HBM은 전부 한국산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2026년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 확대되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배터리 분야를 볼까요? 2024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45%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합계예요. 2025년에는 48%, 2026년 전망은 53%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비아디는 물량은 많아요. 하지만 고급 전기차 시장은 다릅니다. 테슬라, 메르세데스, BMW 이런 브랜드들은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에서 한국이 최고니까요. 2026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됩니다. 이 분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어딜까요? 삼성 SDI입니다. 2200건 넘는 특허를 갖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죠. 방산 수출도 봅시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210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2025년에는 250억 달러로 늘었어요. 2026년 계약 물량을 보면 300억 달러를 넘습니다. 폴란드 계약 이행이 본격화됩니다. 체코 원전 계약도 착수금이 들어와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신규 계약도 계속 체결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모든 계약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해예요. 왜 방산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수출액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도 때문이에요. 나라의 안보를 맡길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그 나라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원전 분야는 어떨까요? 2024년 체코 수주로 한국은 유럽 원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에는 네덜란드, 스웨덴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2026년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추가 계약이 예상됩니다. 왜 유럽이 한국 원전을 선택할까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공기 지연이 심해요. 미국 원전은 비용이 너무 높죠. 한국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완성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그걸 증명했어요. 콘텐츠 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130억 달러였어요. 2025년에는 150억 달러, 2026년 전망은 170억 달러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향력이에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공연하면 수만 명이 몰립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가입해요.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경제 순위와 관련이 있냐고요? 소프트 파워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면 한국 제품을 사게 됩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고 싶어 해요.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죠. 문화는 경제의 마중물입니다. 2026년은 이 모든 분야가 동시에 정점을 찍는 해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원전, 콘텐츠. 각각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예요. 이 5개가 동시에 절정에 이른다면 그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제가 경제 지표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드리죠.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술혁신 지수, 수출 경쟁력, 기업 신뢰도, 정책 안정성. 이 5가지를 합산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아직 앞서 있었어요. 종합 점수 88점. 한국은 85점. 중국은 82점. 근소한 차이였죠. 2025년에는 일본 87점, 한국 87점. 동점입니다. 일본은 하락하고 한국은 상승한 거예요. 2026년 전망은 한국 91점, 일본 86점, 중국 83점.
한국이 처음으로 1위에 오릅니다. 이게 제가 2026년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은 빗나갈 수 있어요. 변수가 많으니까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경제를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의 분야 성장은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분야 동시 성장은 구조적 변화라는 것. 한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위기 대응형 국가 구조, 극도의 실용주의, 빠른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관용. 이 모든 게 결합해서 만들어낸 성과죠. 1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쌓아왔어요. 반도체 투자, 배터리 연구, 방산기술 개발, 원전 안전성 확보, 콘텐츠 제작 시스템. 하나하나 축적했죠. 2026년은 그 축적이 결과로 나타나는 해입니다. 씨앗을 뿌린 지 10년. 이제 수확할 때가 온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중국이 규모만 키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어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일본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정체성의 핵심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는 게 더욱 어려웠습니다. 2026년 아시아 1위는 한국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썼을 때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정말 이 문장을 발표해도 될까?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본 국민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부를까? 하지만 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불편해도, 인기 없어도, 비난받아도.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전달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 운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어리석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이예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나라입니다. 위기가 상수인 환경에서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30년 전에는 이게 불안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게 최적입니다. 일본은 안정을 위해 설계된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천천히 합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화롭게 실행하는 시스템. 20세기에는 이게 강점이었어요. 하지만 21세기에는 약점이 됐습니다. 어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더 우수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기술 혁신 주기가 짧아졌죠.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식 시스템이 더 적합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 이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에요. 일본이 배워야 할 건 질투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한국을 시기하거나 부정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분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합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핵심 사안에서는 빠르게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실패에 대한 관용을 키울 수 있을까요? 도전을 격려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인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어요.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2026년 한국이 1위가 되면 그 다음은 2030년에는 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 2035년에는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예요. 일본 국민 여러분께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한국을 인정하는 게 일본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풍부한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은 그저 추억이 될 뿐이에요.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배우세요.
그들의 속도, 실용주의, 도전 정신을 배우세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연구하세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하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배움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을 배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좋은 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가 됐죠.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울 건 배우고, 중국에서 배울 건 배우고, 미국에서 배울 건 배우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이미 초안을 본 동료 교수 몇 명이 우려를 표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고. 일본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온화한 말로 위기를 경고해봤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설적으로 말해야 사람들이 깨어나요. 한국이 1위가 된다는 건 일본이 2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를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변화하면 기회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쇠퇴만 있습니다. 2026년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이미 체결된 계약들, 진행 중인 투자들. 이것들이 결실을 맺는 시점이 2026년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30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2030년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지는 못해도 격차를 줄일 수는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일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부에 요구하세요. 더 빠른 의사결정을 기업에 요구하세요. 더 과감한 도전을 대학에 요구하세요. 더 실용적인 교육을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세요.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상은 우리의 몰락을 뜻하지 않아요. 이건 경쟁이지만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한국이 잘 되면 아시아 경제 전체가 성장해요. 그 과실을 일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수동적 관찰자로 머물 건가요? 아니면 능동적 참여자가 될 건가요? 한국의 성장을 시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건가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설계의 결과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의 결과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인재가 있고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어요. 부족한 건 변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모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논쟁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도 좋아요.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외면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직면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 아시아 1위는 한국입니다. 이건 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의 결론이에요. 일본인 학자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저는 이 진실을 전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인정하고 배우는 순간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